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 거리를 가장 세련되게 수놓았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건 현대차도 기아차도 아닌 대우 자동차였습니다. 당시 대우가 만든 차들은 유럽차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디자인으로 한국 자동차 역사에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규어가 버린 컨셉카, 피아트의 미래 비전, 이 모든 것이 한국차로 탄생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불과 10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왜 대우의 디자인은 그토록 찬란했고 또 왜 그렇게 빨리 사라져버렸을까요? 오늘은 그 잊혀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는 거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2인자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확장했고 자동차 부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2년 대우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20년 넘게 함께했던 GM과의 합작을 정리하고 완전한 독자 브랜드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GM의 기술적 지원 없이 어떻게 세계 시장과 경쟁한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회장은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디자인이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걸리지만 디자인은 즉각적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대우는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투자를 감행합니다. 이탈리아의 세계 최고 디자인 하우스들 이탈디자인, 베르토네, 피닌파리나와 동시에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세계 자동차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이들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알파로메오를 디자인한 바로 그 회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이탈 디자인의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20세기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피아트 판다, 로터스 에스프리, 그의 손에서 탄생한 차들은 모두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명작들이었습니다. 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IAD를 인수해 워딩 기술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만이 아니라 설계 역량까지 키우겠다는 야심이었죠. 해외 기술연구소까지 운영한다는 것, 이것은 당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대우는 진심이었습니다.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진심 말입니다. 1990년 가을 베르토네가 디자인한 대우의 첫 번째 신차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바로 에스페로였습니다. 에스페로라는 이름은 에스페란토어로 희망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에스페로는 한국 자동차 디자인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르토네는 미우라, 알파로메오 몬트리올을 탄생시킨 전설적인 디자인 하우스였습니다. 당시 베르토네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마르첼로 간디니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에스페로의 탄생 배경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원래 시트로엥의 차기 모델로 제안되었다가 거절당한 시안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명문 브랜드 시트로엥이 너무 미래적이라며 거절한 디자인을 대우가 알아본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에스페로는 당시 한국 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기 저항 개수 0.29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동급 경쟁차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수치였고 고속주행 안정성과 연비에서 큰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려하게 흐르는 보닛 라인, 공기 역학을 극단까지 고려한 경사진 앞유리, 날렵한 헤드램프, 우아하게 떨어지는 트렁크 라인까지 모든 것이 유럽 세단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길에서 에스페로를 보면 사람들은 저게 정말 한국차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시트로엥이 거절한 그 미래적 디자인을 대우는 과감하게 선택했고 너무 앞서간 디자인과 초기 품질 등으로 내수 판매는 부진을 겪지만 동유럽과 남미 시장에서 에스페로는 유의미한 판매량을 이룩하며 대우의 글로벌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대우는 중형차 시장에 도전장을 냅니다. 바로 대우 프린스였습니다. 프린스의 타겟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현대 소나타였습니다. 당시 소나타는 중형차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대우는 이 아성에 도전해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프린스는 해외 디자이너가 아닌 대우 자체 디자인팀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거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우 디자이너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로 중형 세단을 그려냈죠. 프린스에는 또 다른 차별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소나타가 전륜구동이었던 반면 프린스는 후륜구동이었습니다. GM의 V바디, 즉 오펠 레코드와 세나토르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후륜구동 특유의 부드러운 주행감은 프린스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실내 공간이 전륜구동인 소나타보다 다소 좁다는 약점도 있었지만 디자인과 주행감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프린스는 유럽식 세련미를 추구했습니다. 낮고 길게 뻗은 본닛, 날렵한 루프라인, 깔끔하게 정리된 테일 디자인. 프린스는 한국 디자이너들도 세계 수준의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전문가들은 프린스의 디자인을 주목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프린스는 소나타보다 더 세련된 디자인이다 라고 평가했죠. 실제로 프린스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그 디자인과 후륜구동의 매력 때문에 구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경제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곧 닥칠 IMF 위기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 대우자동차는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과 1997년 대우는 3개의 새로운 차종을 연이어 출시합니다. 소형차 라노스, 준중형차 누비라, 그리고 중형 세단 레간자였습니다. 이 세 차종 모두 주지아로가 디자인했고 대우는 이를 통해 여러 차급에서 유럽 수준의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소형차 라노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노스의 탄생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대우는 디자인을 결정할 때 주지아로의 시안뿐만 아니라 자체 디자인팀, 리카르도 브루지 등 여러 안을 놓고 경쟁시켰습니다. 철저한 비교를 통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택하겠다는 의지였죠. 결국 주지아로의 안이 선택되었습니다. 동글동글한 헤드램프, 사랑스러운 프론트 그릴, 귀여우면서도 스포티한 전체적인 비율. 라노스는 유럽 소형차 시장, 유럽 각국에서 제법 좋은 판매골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전문지들은 라노스를 놀라운 가성비의 소형차로 평가했고 디자인 면에서 유럽 경쟁자들과 대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누비라는 세계를 누비겠다는 포부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누비라는 전 세계 100여 국에 수출될 예정이었고 대우의 글로벌 전략차였습니다. 누비라의 디자인은 에스페로보다 한층 더 진화한 형태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유행하던 웨지 쉐이프를 완벽하게 구현했죠. 날렵한 보디라인, 스포티한 리어 디자인까지 주지아로는 누비라를 통해 유럽 준중형차 시장을 정조준한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대우 디자인 전성기의 마지막이 등장합니다. 레간자였습니다. 그런데 레간자의 탄생 배경에는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0년 이탈 디자인은 제규어를 위해 켄싱턴이라는 컨셉카를 디자인했습니다. 제규어 V12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컨셉카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전형적인 영국 세단의 품격을 담았죠. 그런데 제규어는 이 디자인을 양산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켄싱턴은 컨셉카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규어가 버린 그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사들여 전륜구동 중형차에 맞게 다듬어 레간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규어가 버린 디자인을 대우가 살려냈다. 이것은 지금도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길게 뻗은 본닛은 위엄을 더했습니다. 특히 C필러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은 마치 영국 고급 세단을 연상시켰습니다. 레간자의 경쟁자는 명확했습니다. 현대 소나타였습니다. 당시 소나타는 중형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였지만 레간자는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소나타가 실용적이고 보수적인 디자인이었다면 레간자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했죠. 출시 몇 개월 동안 소나타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달성하기도 했죠. 1990년대 디자인 전성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1998년에 등장한 마티즈였습니다. 마티즈 역시 주지아로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티즈의 원형은 피아트를 위해 디자인된 루치올라라는 컨셉카였습니다. 주지아로가 구상한 미래형 경차의 비전이었죠. 대우는 이 컨셉을 양산차로 구현했습니다. 마티즈의 동글 헤드램프, 사랑스러운 전체 실루엣, 효율적인 공간 활용, 모든 것이 루치올라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마티즈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시 경차 시장에서의 성공은 대우 디자인 전성기의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의 디자인이 그토록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명확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타협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였습니다. 대우는 처음부터 국내 시장만 보지 않았습니다. 유럽, 미국, 동유럽, 아시아, 전 세계가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특정 시장이 아닌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우는 내게 한국 시장을 위한 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 세계 시장을 위한 차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다. 둘째, 남들이 거절한 미래를 과감히 선택하는 용기였습니다.
시트로행이 거절한 에스페로의 디자인, 제규어가 양산하지 않은 켄싱턴 컨셉카, 피아트의 루치올라. 대우는 다른 회사들이 너무 앞서간다,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포기한 디자인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는 믿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 미래적인 것을 원한다고. 셋째, 유럽식 세련미와 한국 디자이너의 성장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베르토네, 주지아루 같은 거장들과의 협업은 단순히 좋은 디자인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린스 같은 차를 통해 한국 디자이너들도 세계 수준의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대우는 해외 디자이너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디자인 역량을 키웠습니다. 영국 워딩 기술 연구소의 설립도 같은 맥락이었죠. 이것은 장기적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7년 겨울, IMF 외환 위기가 한국을 강타합니다. 대우그룹은 과도한 해외 확장으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세운 공장들, 인수한 회사들 모두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부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마티즈, 이 야심찬 프로젝트들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IMF 위기로 국내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해외 시장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됩니다. 김우중 회장은 해외로 떠났고 대우자동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경영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무너지면 소용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우차 구매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 부품 수급은 괜찮을까? 몇 년 후 리세일 가치는 어떻게 될까? 현실적인 걱정들이었습니다. 판매량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디자인도, 세계적 거장의 손길도, 제규어의 DNA도 회사의 생존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2002년 대우자동차는 GM에 인수되어 GM 대우로 다시 태어납니다. GM은 공장과 인력, 판매망을 원했지 대우의 디자인 DNA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GM 대우의 자들은 GM의 글로벌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디자인도 GM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년, GM 대우는 쉐보레로 브랜드를 변경합니다. 대우라는 이름조차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쉐보레 브랜드로 판매되는 차들에서 과거 대우의 디자인 유산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거리에서 대우 에스페로나 프린스, 누비라, 레간자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폐차되었고 일부만이 마니아들의 손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우자동차의 디자인 전성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한국차도 세계 수준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대우 이전까지 한국차는 일본차의 아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대우는 증명했습니다. 남들이 거절한 미래적 디자인을 선택하는 용기와 적절한 투자만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둘째, 해외 디자이너 영입과 자체 디자인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길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베르토네, 주지아로 같은 거장들과의 협업은 단순히 좋은 디자인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린스 같은 차를 통해 한국 디자이너들도 세계 수준의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대우는 해외 디자이너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디자인 역량을 키웠습니다. 영국 워딩 기술 연구소의 설립도 같은 맥락이었죠. 이것은 장기적 비전이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사라졌지만 도전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멋진 한국차들, 세계 시장에서 호평받는 현대와 기아의 디자인들이 증거이죠. 에스페로, 프린스, 누비라, 레간자, 마티즈, 이 이름들은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도 찾기 힘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아름다움과 도전 정신은 여전히 한국 자동차 산업의 DNA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한 외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의 철학이고 비전이며 미래를 향한 의지입니다. 30년 전 대우자동차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대우의 디자인 전성기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지금 현대와 기아가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